화려한 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뺨을 맞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적 계획을 조용히 실행에 옮겼다. 배신자들의 권력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판이 완전히 뒤집혔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사랑과 강인함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시험할 이 이야기에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가? 때로는 온 세상을 맡겼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그 세상을 산산조각 내버리기도 한다. 가장 깊은 상처는 적이 아닌 한때 나의 세상이었던 사람에게서 온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만약 상처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 깨우는 계기가 된다면 어떨까? 이제 서지아, 그녀의 이야기 첫 장을 함께 들어보자. 진실을 깨운 뺨 한 대. 서울신라 호텔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무게는 서지아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와도 같았다. 샹들리에의 반짝임은 마치 그녀의 결혼, 생활의 거짓된 화려함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기둥 근처에 홀로 서서 작은 클러치백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그것만이 무너져 내리려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인 양. 펄 체리티 갈라는 올해 가장 큰 사교 행사였고 그녀는 한술그룹의 유능한 CEO 강태준의 아내로서 이 자리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 속 그녀는 잊혀진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 반대편 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 평생을 약속했던 남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다. 시선을 잡아 끄는 강렬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마치 그의 주인인 양 그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최유라의 웃음소리는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강태준이 그녀를 향해 짓는 미소. 지아가 오랫동안 자신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그 미소는 그녀의 심장을 반복해서 찌르는 비수와 같았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굳이 듣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힐끗거리는 시선, 애써 외면하는 눈길, 그리고 동정. 그녀는 동정을 혐오했다. 지아씨,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이사회의 원로 멤버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였던 윤 여사였다. 혼자 있네요? 지아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윤 여사님. 태준 씨는 저기 있어요. 이야기 나눌 분들이 많은가 봐요. 거짓말이었다. 남편을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렸다. 윤 여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눈에는 이해와 슬픔이 가득했다. 그들이 당신을 짓밟게 두지 말아요, 지아씨. 서 회장님은 나약한 딸을 키우지 않으셨어. 그 말은 아프게 현실을 찔렀지만 지아는 그저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음료를 가지러 가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멀어지는 동안에도 걱정 가득한 윤 여사의 시선이 등 뒤에 느껴졌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숨을 쉴 공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잠시나마 평화를 찾길 바라며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된 파우더룸으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값비싼 드레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보석들을 보았지만 그곳에는 지쳐버린 한 여자만 있을 뿐이었다. 거짓 연기에 지쳐버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최유라가 들어섰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어머, 서지아 씨, 여기 있었네요. 그 목소리는 역겨울 정도로 달콤했다. 찾아다녔잖아요. 태준 씨가 찾던데.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클러치에서 립스틱을 꺼내 화장을 고치는 척했다. 피곤해 보여요, 지아 씨. 최유라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지아 옆에 서서 거울에 비친 둘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집에 가서 좀 쉬는 게 어때요? 걱정 말아요. 태준 씨는 내가 잘 챙길 테니까. 그 순간 지아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녀는 천천히 립스틱 뚜껑을 닫았다. 딸깍하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 속에서 총성처럼 울렸다. 최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눈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걱정 마, 최유라 씨. 내 남편은 내가 알아서 챙길 수 있으니까. 최유라가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내가 보기엔 지금 그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건 나 같은데. 신경 쓰는 것과 뱀처럼 구는 건 다른 거야, 유라 씨. 최유라의 미소가 사라졌다. 말 조심해, 서지아. 왜?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지아가 쏘아붙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되찾은 듯한 짜릿함을 느꼈다. 최유라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분한 듯 파우더룸을 나갔다. 지아는 오늘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을 추스른 뒤 무엇이 기다리든 맞서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연회장으로 돌아오자 무대 근처가 소란스러운 것이 보였다. 강태준이 마이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최유라가 있었다. 지아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에 넘쳤다. 이 훌륭한 자선 행사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최유라를 힐끗거렸다. 짧은 연설이 끝난 후 그는 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 최유라 씨를 위해 건배합시다. 하객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시선이 지아에게로 쏠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수치심이 피부를 태울 듯 뜨거웠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발이 저절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들 앞에 멈춰 섰을 때 심장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울렸다.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태준은 그녀를 마치 방해물처럼 쳐다봤다. 하지만 대답한 것은 최유라였다. 그녀가 지아에게 다가섰다. 그 눈은 승리감에 불타고 있었다. 못 들었어요, 지아 씨? 그의 영감은 바로 나라고요. 당신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일이 일어났다. 최유라가 손을 들어 올렸다.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뒤를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따랐다. 지아는 뺨에 뜨거운 통증을 느꼈다. 충격으로 머리가 살짝 돌아갔다. 놀라움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보았다. 그에게서 어떤 변호나 도움의 기미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자신을 더욱 산산조각냈다. 그녀의 남편, 강태준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최유라를 말리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이내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차갑고 모욕적이며 그녀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웃음이었다. 그에게 서지 않은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했다. 그 웃음소리는 뺨을 맞은 것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일깨웠다. 순간 고통은 사라졌다. 수치심도 슬픔도 증발했다. 남은 것은 차갑고 단단하며 흔들림 없는 분노뿐이었다. 냉정한 결단력이 모든 감정을 대체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다. 최유라를 그리고 강태준을 보았다. 그들의 미소와 승리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지아는 돌아섰다. 그들에게서 무대에서 수군거림과 시선들로부터 멀어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단호했다. 등은 꼿꼿했고 고개는 든 채였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호텔의 긴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뺨을 맞은 쪽 뺨을 타고 흐르는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한때 어리석었던 자신과의 작별을 고하는 눈물이었다. 차에 도착해 문을 닫자 그날 밤에 종지부를 찍는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잠시 조용히 앉아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거울 속의 여인은 더 이상 갈라에 들어섰던 그 여인이 아니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눈은 이제 얼음과 강철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뺨의 유일한 눈물 자국을 닦아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받았다. 여보세요.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침내 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차분하며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김민경 변호사님, 시작할 때가 됐어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지아가 다시 말했다. 각 단어에는 약속과 위협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전부 시작하죠. 강남 테헤란로의 한 빌딩 35층에 위치한 김민경 변호사의 사무실은 신라호텔의 혼란스러운 화려함과는 정반대였다. 이곳의 모든 것은 질서정연했다. 공기 중에는 고급 종이와 가죽, 그리고 진한 커피 향이 배어 있었다. 벽은 법률 서적으로 가득했고 거대한 창문은 도시의 광활한 전망을 보여주었다. 계약과 합의, 그리고 때로는 깨진 약속들로 세워진 도시의 모습이었다.
서지아는 김 변호사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는 사라지고 단정한 검은색 블레이저와 심플한 흰색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머리는 낮게 묶었고 얼굴은 차분했지만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어젯밤의 소동을 암시하는 유일한 단서는 옅은 화장으로 간신히 가린 왼쪽 뺨의 붉은 기운뿐이었다. 5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매와 은발이 섞인 머리를 한 김민경 변호사는 말없이 반짝이는 테이블 위에 일련의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은행, 거래 내역서, 영수증 사본, 프로젝트 설계도. 각 서류는 강태준이 몇 년에 걸쳐 심어놓은 배신의 씨앗이었고 이제 지아가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증거였다.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전부터 회사의 각종 잡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숫자들이 적힌 항목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대부분이 실체도 사무실도 없는 유령 컨설팅 회사로 흘러 들어갔더군요. 지아는 거래 내역서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노디자인이라는 회사 이름이 익숙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어디로 가는지 물을 때마다 태준이 항상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혁신을 위해서야.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이노디자인은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한남더일의 한 콘도 임대료와 최유라 씨의 모든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었죠. 지아가 그 숫자들, 차갑고 명백한 배신의 증거를 응시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과거로 날아갔다. 약속이 아직 깨지지 않았고 신뢰가 온전했던 시절로 제주도의 상쾌한 바람이 기억났다. 5년 전 그와 그녀는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지는 해의 빛을 받아 반짝였다. 지아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걸 이어가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아버님의 사랑만큼은 못하겠지만 약속할게. 당신과 당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평생 지킬 거야. 서지아,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은 행복으로 넘실댔다. 태준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아버님의 꿈을 내가 이룰게. 지아, 아버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날카로운 통증이 지아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녀는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억은 유령처럼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과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기시켰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그녀 쪽으로 밀며 말했다. 단순히 최유라에게 들어간 돈 문제가 아니에요. 강태준은 한솔의 자회사들을 이용해 자신의 과시용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건축 프로젝트들이죠. 회사를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지아는 파일을 펼쳤다. 그 양평의 호화로운 별장, 청담동의 아트갤러리 계획이 보였다. 모두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자금은 명백히 회사에서 나왔다. 다시 한번 첫 기억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약 1년 전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태준이 샤워하는 동안 침대 위에 그의 휴대폰을 두고 갔다. 갑자기 화면이 밝아지며 유라에게서 온 메시지가 떴다. 내일 미팅 기대돼요.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 넥타이 메고 와요.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유라가 누구지? 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물었다. 그는 그저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헝클었다. 바보, 마케팅팀 최유라 대리잖아.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나 봐. 알잖아 그 친구 얼마나 깐깐한지. 그녀는 믿었다. 아니, 믿기로 선택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대안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지아씨,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어 기억들을 떨쳐냈다.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아니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증거는 확실해요, 변호사님.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김 변호사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존경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이건 좋습니다, 지아씨. 아주 좋아요. 이 증거들은 이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배임, 횡령, 중대한 직무유기.
그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어조에는 말하지 않은 그러나가 있었다. 하지만요? 지아가 물었다. 뒤따를 말이 있음을 알았다. 김 변호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바보가 아닙니다. CEO에서 해임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회사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요. 이사회의 강력한 멤버로 남을 겁니다. 당신이나 새로 취임하는 누구에게든 일을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것과 당신, 아버지의 유산을 완전히 되찾는 것은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담긴 진실이 어젯밤보다 더 현실적인 차가운 뺨 한 대처럼 지아를 때렸다. 복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정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었다. 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맨손으로 일군 회사의 이름과 명예,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닐라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고층 빌딩들을 응시했다. 각각의 건물은 야망과 권력의 증거였다. 한때 그녀의 가족의 손에 있었고 이제는 그녀의 심장을 부순 남자의 손에 있는 권력.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지아는 김 변호사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김 변호사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감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의뢰인의 눈에서 결의를 마침내 깨어난 불꽃을 보았다. 동의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 서류들은 우리의 첫 번째 총알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극힌 상처만으로는 안 됩니다. 김 변호사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지아 옆에 섰다. 둘은 함께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지아 씨, 우리에겐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의 권력 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릴 무언가. 그녀는 지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 눈은 진지하고 의미심장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말입니다. 어떤 장소는 안식처가 된다. 현재의 폭풍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지아에게 그곳은 그녀가 자란 집, 성북동의 조용한 한 구석에 있는 서시 가문의 본가였다. 혼자 이곳을 찾은 것은 몇 년 만이었다. 이곳은 추억으로 가득한 장소였고 최근 몇 년간 그녀는 과거의 유령들을 피하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유령들이었다. 육중한 나문문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오래된 나무와 밀랍, 그리고 서가를 가득 메운 수천 권의 책들이 뒤섞인 냄새였다. 이곳의 정적은 깊었다. 마치 오래전 사라진 웃음소리와 대화들을 품고 있는 듯 무게감 있는 정적이었다. 그녀는 거실을 지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공간, 서재로 향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뒤덮인 벽과 높은 천장을 가진 넓은 방이었다. 중앙에는 수십 년간의 사용 흔적으로 흠집이 난 거대한 원목 책상이 있었다. 아버지가 쓰시던 가죽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정원이 보이는 창을 향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의자 등받이를 쓸었다. 깊은 숨을 내쉬자 지난 세월의 무게가 함께 빠져나가는 듯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버지, 서진욱 회장과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지만 날카로운 사업 감각을 가진 사람. 한솔그룹을 하나의 꿈에서부터 일궈낸 사람이었다. 지아는 책상 위에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버지, 그리고 더 젊은 시절의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태준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킨 날 찍은 것이었다. 모두 행복해 보였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유독 한 대화가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그녀와 태준의 약혼 파티가 끝난 지 몇 주 후 바로 이 서재 발코니에 서 있었다. 밤이었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다. 그 사람과 함께여서 행복하냐, 얘야? 서 회장이 아래의 정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네, 아빠. 정말로요?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다. 마음은 태준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는 똑똑하고 저를 정말 사랑해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 젊은이 안에는 불이 있어, 지아.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불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어조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언가였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얘야, 건설할 수 있는 불은 모든 것을 재로 만들 수도 있는 불이란다.
저 회사 문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절대 잊지 마라. 그녀는 당시 아버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가문의 유산을 상기시키는 말이라 생각했다. 이제 와서 그 말들은 저승에서 온 경고처럼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지아는 액자를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김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해답은 현재에 없었다. 아마도 과거에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낡은 책상 서랍들을 열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들, 잉크가 마른 펜들, 말려있는 설계도들. 무언가 정해진 것 없이 그저 신호나 단서를 바라며 찾고 있었다. 오래된 재무보고서 더미 아래에서 낯선 것을 발견했다. 단단히 닫혀있는 묵직한 나무 상자였다. 그녀는 그것을 책상 위로 가져왔다. 자물쇠는 없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들어 올렸다. 안에는 한솔그룹의 가장 초기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최초의 법인 설립 정관, 손으로 쓴 메모들, 첫 프로젝트 기공식 사진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더 개인적인 물건이 있었다. 가족 장정의 일기장이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다. 사업에 대한 기록, 삶에 대한 생각, 회사를 향한 꿈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 소리는 신성한 정적 속에서 거친 방해꾼 같았다. 화면에 뜬 이름, 강태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지아, 어디야? 태준이 물었다. 그의 어조는 거짓된 걱정에서 짜증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집에 갔었는데 없더라. 문자 답장도 없고 걱정했잖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태준 씨. 그녀는 대답을 피했다. 어디냐고? 성북동 본가야?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거기서 뭐 하는데?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지아. 어젯밤 당신이 한 짓, 갈라에서 소란 피운 거. 그건 옳지 않았어.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이제 와서 그녀가 소란을 피웠다고? 우리가 할 얘기는 없어요, 태준 씨. 아니, 있어. 그가 우겼다. 당신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거기로 갈게. 이 문제 해결해야지. 마지막 말에는 위협이, 부탁이 아닌 명령이 담겨 있었다. 오지 마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거기 그냥 있어요. 이따가 들어갈 테니까. 통화를 끝내야 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잠깐의 침묵 후 태준이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얘기는 해야 할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지아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대화는 입안에 쓴맛을 남겼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 바로 절박함을 주었다. 태준이 다시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있음을 알았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일기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쓰인 마지막 페이지들까지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결혼식 날짜에 가까운 날짜의 기록이었다. 10월 15일. 지아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 아이는 태준을 사랑하고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빛을 본다. 태준은 훌륭한 청년이다. 똑똑하고 야심차다. 내가 후계자에게서 찾던 모든 자질을 갖추었다. 하지만 아비는 늘 의심을 품는다. 아비는 늘 딸을 지키고 싶어 한다. 다음 문장이 지아의 숨을 멎게 했다. 나는 신께 감사하며 태준을 믿는다. 하지만 내 딸을 더 믿는다. 그 아이를 위해 나는 열쇠 하나를 남겼다. 만약 언젠가 그 아이에게 그것이 필요한 날이 온다면. 열쇠. 지아는 재빨리 페이지 사이를 더듬었다. 일기장 끝 2페이지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넣어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을 꺼냈다. 작고 오래된 노쇠로 만들어진 열쇠였다. 그리고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 함께 있었다. 종이를 펼쳤다.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로 일련의 숫자와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신한은행 본점, 안전금고 708호. 지아는 손바닥 위에 열쇠와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문서가 아니었다. 계약서도 아니었다. 이것은 약속이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방법이었다. 아버지가 말했던 불보다 더 뜨겁고 밝은 희망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이제 막 시작이었다.
신한은행 본점의 금고실은 차가운 강철과 귀가 먹먹한 정적의 세계였다. 지하의 구두굽이 반짝이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에어컨의 낮은 소음까지 비밀을 감추기 위해 지어진 이 공간 안에서는 모든 소리가 증폭되는 듯했다. 그녀는 노쇠 열쇠를 꽉 쥐었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 옆에서 김민경 변호사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은 전문가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눈은 날카롭고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유니폼을 입은 은행 직원이 그들을 수백 개의 똑같은 금속문이 늘어선 벽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708이라 쓰인 문 앞에서 멈췄다. 고객님 열쇠와 은행 열쇠가 모두 필요합니다. 직원이 정중하지만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지아는 아버지의 열쇠를 한쪽 열쇠 구멍에 넣었다. 직원은 마스터키를 다른 쪽에 넣었다. 둘이 동시에 열쇠를 돌리자 철컥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직원은 작은 문을 열고 길고 무거운 금속 상자를 꺼내 근처의 개인 열람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물러나 문을 닫고 두 사람을 남겨두었다. 잠시 동안 지아는 그저 상자를 응시했다. 장식 하나 없는 단순한 상자였지만 그녀에게는 유령의 괴짝이자 과거를 담은 그릇이었다. 준비됐나요? 김 변호사가 나지막이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은 뒤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다. 안에는 금이나 보석이 없었다. 붉은 리본으로 묶인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의 맨 위에는 크림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인된 봉투 위에는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로 단 한 단어, 지아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김 변호사가 먼저 법률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이건 한솔그룹의 최초 법인 정관과 내규 원본이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사무실에 있는 사본은 개정된 버전인데 어디 한번 차이점을 보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고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작고 빽빽한 법률 용어들 사이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반면 지아는 봉투에 집중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것, 마지막 메시지였다. 김 변호사가 문서를 읽는 동안 지아는 그녀가 갑자기 숨을 멈추는 것을 들었다. 지아는 들고 있던 봉투에서 고개를 들었다. 김민경 변호사의 얼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표정, 완전한 경탄을 보았다. 세상에, 김 변호사가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님은 천재셨군요. 완전한 천재. 무슨 말씀이세요? 지아가 물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문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기. 제사장 12조. 현재 정관 사본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아버님은 이걸 서씨 가문 유산 조항, The Santiago Legacy Clause이라고 부르셨군요. 서씨 가문 유산 조항이요? 지아가 되물었다. 이건 법적인 걸작입니다. 지아씨. 김 변호사의 눈은 이제 전문가로서의 희열로 불타고 있었다. 여기에는 창업주로서 서씨 가문이 도덕적, 수탁적 감독권을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명성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도덕적, 청렴성에 중대한 위반 및 심각한 재무관리 부실이 입증될 경우 김 변호사는 말을 멈추고 지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모든 단어에 무게가 실렸다. CEO가 보유한 의결권 과반수가 자동적으로 그리고 즉시 창업주의 직계 상속인에게 아무런 이해 없이 이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아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조각이 갑자기 맞춰졌다. 태준의 횡령, 최유라와의 관계, 갈라에서의 공개적인 망신.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해임 사유가 아니었다. 바로 그것들이 열쇠였다. 이건 숨겨진 무기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님께서 회사 심장부에 숨겨두신 안전 스위치였던 거죠. 그리고 강태준은 그의 오만함 속에서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제공한 셈이에요. 지아가 그 엄청난 정보를 소화하는 동안 그녀는 손에 든 봉투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반으로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지아에게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두려워했지만 부디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그날이 왔다는 뜻이겠지. 내가 처음에 태준을 믿지 못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고 한순간도 생각하지 말아다오. 나는 그의 잠재력과 총명함을 보았고 그에게 내 회사를 맡겼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너를 더 믿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단순히 건물과 땅에 관한 것이 아니란다. 얘야.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직함에 관한 것이다. 내가 이 씨앗을 회사의 기반에 심어둔 것은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바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은 어떤 사람이든 눈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마음, 지아, 내 마음은 항상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지. 너야말로 나의 진정한 유산이고 진정한 상속자다.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거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을 너 자신을 되찾는 데 사용하거라. 너의 힘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단다. 때로는 그것을 올바른 열쇠가 필요했을 뿐. 사랑을 담아 아빠가 마지막 단어들을 읽으며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방 안에 아버지의 존재를 느꼈다. 그의 사랑이 저 세상에서부터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결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김 변호사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고하고 불타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변호사는 서류에서 지아에게로 그리고 그녀 손에 들린 편지로 시선을 옮겼다. 승리의 미소가 천천히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를 들어 올렸다. 바로 이거예요, 지아 씨. 그녀가 선언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그녀는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굳건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편 한솔타워 꼭대기의 넓은 사무실에서 강태준은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앞을 계속 서성였다. 지아의 침묵이 불안했다. 갈라에서의 갑작스러운 퇴장, 전화기 너머의 차가운 태도. 이것은 그가 알던 지아가 아니었다. 늘 용서하고 늘 기다리던 지아가 무언가 잘못됐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즉시 받았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태준이 인사도 없이 물었다. 방금 나왔습니다, 대표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신한은행 본점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신한은행? 거기서 뭘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인 김민경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그 말들이 태준을 번개처럼 내리쳤다. 변호사와 함께. 이것은 단순한 예금 인출이 아니었다. 그의 짜증은 서서히 낯선 감정으로 바뀌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차가운 불안감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은 자신의 왕국이라 여기던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고정되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제국 기반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균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한솔타워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강태준의 것이었다. 최고층 그의 사무실에서 아래의 차들은 개미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이름 없는 점에 불과했다. 이곳에서 그는 왕이었다. 단지 건물의 건축가가 아니라 자기 운명의 설계자였다. 지연된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유리와 강철 그리고 값비싼 예술품으로 장식된 넓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당신들 무능함에 수십억씩 주는 거 아니야. 금요일까지 끝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당신들이 이 도시에서 2번 다시 아무것도 못 짓게 만들어주지. 그는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다. 관자놀이의 혈관이 툭툭 튀었다. 그는 그것을 문지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이런 사소한 차질들은 짜증 났다.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욕이었다. 그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으로 돌아서서 허리에 손을 얹었다.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았다. 반짝이는 모든 건물, 건설 중인 모든 프로젝트는 그의 능력에 대한 증거였다. 그래, 서진옥 회장이 시작했지. 하지만 강태준이 그것을 제국으로 키워냈다. 그가 이 제국의 광채와 대담함을 부여했다. 그는 빌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지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노크 없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자기야.
최유라가 문을 닫으며 차갑게 말했다. 태주는 그녀의 스틸레토 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거리며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은 안 돼, 유라. 머리가 아파. 그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는 뒤에서 최유라의 팔이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그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자기 두통 없애주려고. 태준이 돌아섰다. 최유라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녀의 붉은 드레스는 몸의 모든 곡선을 감쌌고 화장은 흠잡을 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수천 가지를 약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트로피였고 그의 성공의 증거였다. 하지만 최근 며칠 이 트로피는 짐이 되기 시작했다. 무슨 문제 있어? 태준의 찌푸린 미간을 본 최유라가 물었다. 그녀의 미소가 살짝 옅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떨어져 값비싼 가죽 소파에 앉았다. 누가 봐도 새것인 버킨백을 옆에 두었다. 서지아 때문이지 안 그래? 또 무슨 드라마를 찍는데? 태준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집행의장, 권력의 의자에 앉았다. 그 여자가 너무 조용해. 이상할 정도로. 그리고 어제 성북동 본가에 간 것도 그렇고 뭔가 꾸미고 있어. 최유라가 달콤하지만 즐거움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돌아가신 부모님 유령한테 하소연이라도 하게? 태준 씨, 자기도 알잖아. 그 여자는 약해. 항상 자기한테 의지했잖아.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또 금방 넘어올걸. 그녀는 손톱을 살피며 덧붙였다. 다정한. 김의 말인데 새로 나온 까르띠에 팔찌 봤어. 나한테 완벽하게 어울릴 것 같아. 그녀는 기대를 담아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혼은 대체 언제 시작할 거야, 태준 씨? 파티에서 더는 내 연녀 노릇하기 싫어. 최유라의 요구는 그의 인내심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개인 전화가 울렸다. 그는 발신자 아이디를 확인했다. 사설, 탐정이었다. 잠깐만. 그는 최유라에게 말하고 전화를 받았다. 알아낸 거 있나? 그는 조용히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신한은행 본점, 김민경 변호사와 함께. 그는 통화 내용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경멸적인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어제 느꼈던 불안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월감에서 오는 즐거운 기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뭐래? 최유라가 캐물었다. 서지아. 태준이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다. 변호사랑 같이 은행에 갔었대. 하필 김민경 변호사랑. 그래서 뭘 했는데? 뻔하지. 뭐. 태준이 일어나 미니바로 걸어가 브랜디를 따랐다. 아마 자기 신탁기금에 손 떼려는 거겠지. 이혼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할 준비를 하는 거야. 자기가 날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자기가 무슨 패라도 준 줄 아나 보지. 그의 오만함이 완전히 돌아왔다. 서지아는 예측 가능하고 단순했다. 그녀의 머리는 감정과 돈, 단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작동했다. 변호사를 찾아간 것은 필사적인 행동, 관심을 갈구하는 외침에 불과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최유라가 물었다.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해야지. 태준이 브랜디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지아의 번호를 찾았다. 이제 사랑 많고 걱정하는 남편 연기를 할 시간이야. 신호가 몇 번 울린 뒤 그녀가 받았다. 여보세요.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나도 차분했다. 지아, 다행이다. 태준이 거짓된 걱정을 목소리에 가득 담아 말했다. 계속 전화했는데 걱정했어. 괜찮아? 괜찮아요, 태준 씨. 지아. 우리 제대로 대화도 못했잖아. 갈라에서 있었던 일. 내가 엉망으로 만들었어. 설명해야 할 것들이 있어. 제발 우리 만나자. 얘기 좀 해. 저녁 먹으면서 우리 단골 레스토랑에서. 그는 이미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쥐에게 치즈 조각을 내밀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과 상처를 듣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해서 그를 놀라게 했다. 그래요. 정말? 네. 지아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감정이 없었다. 만나요. 좋아, 잘 됐네. 태준이 말했다. 그의 미소가 넓어졌다. 너무 쉬웠다. 내일 저녁 8시. 괜찮지? 네. 그때 봐요, 태준 씨.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태준은 휴대폰을, 그리고 최유라를 쳐다보았다.
승리의 미소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가 자랑했다. 다루기 쉬운 여자야. 최유라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이혼한다며. 태주는 최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인내심을 가져, 자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일단 이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게 해줘. 서류 정리하는 동안 소란 피우지 않도록 그 여자를 진정시켜야 해. 그는 창밖으로 자신의 발 아래 놓인 제국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서지아, 최유라, 그리고 회사. 그는 플레이어였고 그들은 그의 말이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최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걱정 마. 명품백 하나면 해결될 일이야. 내 아내는 내가 알아서 해. 그녀 방의 거울은 그녀의 변화를 목격한 증인이었다. 며칠 전 밤 거울 속의 여인은 부서지고 눈물로 가득했다. 오늘 밤 그녀는 달랐다. 지아는 심플한 네이비 블루시스 드레스를 골랐다. 우아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전문적이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옷이었다. 시선을 구걸하는 옷이 아니라 존중을 명령하는 옷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깔끔한 신용 스타일로 묶고 피로를 감추고 눈의 결의를 강조할 만큼만 가볍게 화장했다. 아버지가 마지막 선물로 주신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것은 연기였다. 그녀가 주연이자 감독이고 작가인 연극, 그리고 강태주는 자신이 비극의 중심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이었다. 나는 약해 보여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여전히 상처받았고 그가 여전히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화장대 위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민경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이사에게 통지가 갔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지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휴대폰을 클러치에 넣었다. 시간이었다. 태준이 선택한 레스토랑은 추억으로 가득한 곳, 나벨암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첫 결혼기념일을 축하했고 여기서 그는 파리 여행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다. 모든 구석이 과거의 속삭임, 달콤한 거짓말로 가득한 과거의 속삭임으로 채워져 있었다. 함정을 놓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녀가 먼저 도착했다. 조용한 구석 자리를 골랐다. 태준이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흰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지아,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완벽하게 연습된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꽃을 건넸다. 아름다워. 그녀는 미소 없이 꽃을 받았다. 고마워요, 태준 씨.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은 거짓된 걱정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지냈어? 너무 걱정했어. 연극이 시작되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계산된 나약함으로 약간 떨렸다. 지아, 내 사랑 정말 미안해. 태준이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며 말했다. 갈라에서 있었던 일. 내가 바보였어. 멍청이였지. 눈이 멀었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 그녀는 그가 손을 잡지 못하게 했다. 시선을 와인잔으로 내렸다. 왜 그냥 뒀어요, 태준 씨? 왜 모두 앞에서 그 여자가 날 상처 주게 놔뒀어요? 실수였어. 취했었고 후회해. 지아, 제발 믿어줘.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했다. 최유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잠깐의 일탈이었을 뿐이야. 당신은 내 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모든 단어에 독이 있었고 모든 약속은 공허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뎠다. 그녀는 동화를 믿게 하려는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통제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내가 보상할게. 약속해. 우리 유럽 가자. 단둘이서. 예전처럼.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지아. 아직 해결할 수 있다고. 기회가 왔다. 그녀는 와인을 조금 마셨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한 척했다. 모르겠어요, 태준 씨.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끔은 내가 당신을 아직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야? 회사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했다. 얼마 전에 그냥 옛날 생각나서 오래된 서류들을 보다가 몇 가지 문서를 봤어요. 코스타레오나라는 프로젝트가 있던데. 그 이름이 언급되자마자 지아는 태준에게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감지했다. 턱이 살짝 굳어지고 눈에 스친 공포의 빛을 그는 재빨리 미소.
뒤로 감췄다. 아, 코스타레오나. 작은 개발 프로젝트야. 그가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그런 걸로 예쁜 머리 아프게 하지 마. 아니에요, 태준 씨. 진지해요. 지아는 걱정하는 아내의 역할을 계속했다. 숫자들을 봤는데 작은 프로젝트 치고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던데요. 수백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회사 재정은 괜찮은 건가요? 당신이 걱정돼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 질문은 목표를 정확히 맞췄다. 태준의 미소가 살짝 사라졌다. 지아는 그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아가 어떻게 이걸 알았지? 코스타레오나는 그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었다.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젝트. 아무도, 특히 사업에는 관심도 없는 아내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될 일이었다. 물론 모든 게 괜찮아.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기색이 엿보였다. 당신은 이런 거 이해 못해, 지아. 복잡한 일이야. 그냥 날 믿어. 언제나 당신을 믿었죠. 태준 씨. 지아가 대답했다. 이번만큼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가 진짜였다. 하지만 그렇게 한 건 나뿐이었던 것 같네요. 태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한 번 진동했다. 그는 짜증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러자 또다시 진동했다. 화면이 반복해서 켜지며 일련의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보여주었다. 태준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했다가 이내 혼란으로 그리고 천천히 깨달음으로 변해갔다. 지아는 화면을 힐끗 보았다. 박 이사님, 최 변호사, 윤 여사님, 이사회의 최고위 멤버들의 이름이 보였다. 메시지 미리 보기도 보였다. 태준, 이게 무슨 소리인가? 긴급 이사회라니? 왜 서지아 씨 변호사한테서 심각한 리더십 위기에 대해 들어야 하는 거지?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에서 맞은편에 앉은 지아에게로 시선을 들어 올렸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여인은 더 이상 방금 전까지 걱정하고 상처받았던 그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서 나약함은 사라지고 차분한 냉정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완벽하게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와인잔을 입술로 가져가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은 잔 너머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레스토랑, 흰 장미, 코스타 레오나에 대한 걱정스러운 말들. 김민경 변호사의 전화. 이 모든 것이 태준의 머릿속에서 섬뜩한 명료함과 함께 하나로 맞춰졌다. 이것은 화해를 위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습이었다. 깨달음이 얼음덩어리처럼 태준을 덮쳤다. 차갑고 무겁고 충격적이었다. 지아의 미소, 그녀가 차분하게 와인을 마시는 모습, 동시에 울리는 휴대폰. 진동. 이것은 화해를 위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습이었다. 순간, 사랑하고 후회하는 남편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곳에는 제국이 갑자기 위기에 처한 CEO 강태준만이 있었다. 아무런 작별 인사나 설명 없이 그는 냅킨을 테이블에 던졌다. 의자가 거의 넘어질 정도로 거칠게 일어나 레스토랑을 급히 빠져나갔다. 테이블에 정적 속에 입가에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승리의 미소를 띤 지아를 남겨둔 채 강남에서 다시 테헤란로로 돌아오는 길은 그가 무시한 빨간 신호등과 분노한 경적 소리로 흐릿한 기억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의문으로 폭풍이 몰아쳤다. 어떻게? 지아가 어떻게 알았지? 그 약하고 순종적이던 아내가 불가능했다. 공범이 있었다. 그 변호사 김민경. 엘리베이터 문이 임원층에서 열리자 그는 거의 뛰쳐나왔다. 그의 비서가 놀라 일어섰다. 박 비서, 오늘 하고 내일 내 약속 전부 취소해. 그는 멈추지도 않고 명령했다. 이사회실로 향하는 긴 복도는 끝이 없는 것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분노는 얼어붙는 듯한 결의로 변해갔다.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통제할 거야. 여전히 이곳의 왕은 나야. 그는 이사회실의 육중한 나무 문을 밀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얼어붙었다. 방은 가득 차 있었다. 이사회의 모든 멤버들이 긴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한 우려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박 회장, 법무팀의 최 변호사, 그리고 끝쪽 자리에는 슬픔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윤 여사. 하지만 그를 멈추게 한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
회장 옆자리에 보통 특별 고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아있는 여인이었다. 김민경 변호사. 그녀는 앞에 얇은 파일을 놓은 채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마치 이 방의 주인인 양권희를 뿜어내고 있었다. 태준군, 박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온기가 없었다. 와주어서 다행이군. 앉게나.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회장님? 태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된 정적 속에서 울렸다. 내 허락도 없이 긴급 이사회라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가 김 변호사를 가리켰다. 이건 사적인 회의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강태준 대표님.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저는 주요 주주인 서지아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의 내규에 따르면 특히 심각한 리더십 위기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 그녀는 이런 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리더십 위기? 태준이 씁쓸하고 모욕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 이건 상처받은 아내의 필사적인 발악에 불과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이사회실로 끌고 들어오다니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님. 김 변호사가 앞에 파일을 열며 말했다. 이건 경영부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 변호사는 각 멤버에게 서류 사본을 나누어 주었다. 저희는 회사가 자금을 댄 몇몇 프로젝트, 특히 코스타레오나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스러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이름이 태준의 복부를 강타했다. 미끼였다. 이 서류들은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수백억 원이 지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행 보고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자금은 1년의 유령 회사를 거쳐 한솔그룹과 무관한 계좌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태준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건 조작된 서류들입니다. 경쟁사들의 명백한 공격이고 그들이 제 아내를 이용해 저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각 멤버의 눈을 마주치려 애썼다. 수년간의 우정과 함께한 거래들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눈은 앞에 놓인 서류들, 그의 죄를 흑백으로 보여주는 서류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준군, 아직 자네를 비난하는 건 아닐세.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뿐이야. 설명이라니요? 이건 기업 인수 시도이고 명예훼손입니다. 그때 윤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나지막했지만 칼처럼 태준의 분노를 베어냈다. 태준군. 그녀의 눈은 깊은 실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지아 아버지를 알았네. 서 회장은 내게 친동생과도 같았어. 그는 자네에게 그의 유일한 딸과 그의 목숨과도 같던 이 회사를 맡겼지. 우리는 자네에게 왕국을 주었네, 태준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그런데 자네는 그걸 자네 개인 놀이터처럼 다뤘어. 우리는 기록을 확인했네. 최유라라는 여자에게 간 값비싼 선물들, 콘도, 여행, 전부 회사 돈으로, 우리 투자자들의 돈으로, 지아의 유산이 되어야 할 돈으로 말이야. 모든 단어가 강타였다. 아버지의 언급, 유산의 언급. 그것은 그의 가장 민감한 부분, 그의 자존심에 대한 공격이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가 소리쳤다. 그의 자제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이 회사를 키웠어. 내가 당신들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나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 그만하게. 박 회장의 목소리는 천둥과 같았다. 그는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제시된 증거는 심히 우려스럽네, 태준군. 자네의 행동은 무책임했고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 그는 이사회 전체를 둘러보았다. 이 예비조사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나는 공식적으로 48시간 내에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네. 그 시간 동안 자네가 포괄적인 해명을 준비하길 바라네. 이상 1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네. 이사들이 하나둘씩 일어섰다. 그들은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처럼 서류들을 테이블에 남겨두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방을 나갔다. 그를 그곳에 거대한 이사회실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게 남겨두었다. 조심스럽게 파일을 닫는 김 변호사와 함께 김 변호사가 문으로 향하며 그의 옆을 지나갈 때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로 속삭였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강태준 대표님.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시겠군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그를 한때 그의 왕좌라 여겼던 방의 정적 속에 홀로 남겨두고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의 분노는 가라앉았다. 그 자리를 차갑고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공포가 대신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에겐 동맹이,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최유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한 번, 두 번 울렸다. 그리고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마찬가지였다.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다. 그 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받지 않았다.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녀가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불타는 제국 한가운데서 강태준은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의 의미를 느꼈다. 지아가 지금 머무는 오피스텔은 그녀가 고요함을 위해 선택한 곳이었다. 현대적이고 미니멀하며 강태준의 흔적이 전혀 없는 곳. 그곳은 그녀의 안전한 피난처이자 전쟁을 계획하는 사령부였다. 그녀는 유리창 근처의 안락의자에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들고 도시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를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김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변호사에 따르면 회의는 통제된 철거였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지아는 강태준이 그냥 무너질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구석에 몰린 상처 입은 짐승이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짐승이 가장 위험했다. 인터콤의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밤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에 누가 찾아올까? 그녀가 버튼을 눌렀다. 네. 서지아님, 로비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강태준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비에 흠뻑 젖으신 것 같습니다. 지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가 그녀를 찾아냈다. 추적했다. 순간 그를 올려보내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숨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녀의 강인함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알겠습니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느끼는 것보다 더 차분했다. 올려보내주세요. 그녀는 일어나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문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스스로를 준비하며 노크 소리를 기다렸다. 노크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오만한 노크가 아니었다. 약하고 절박한 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밖에 서 있는 남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CEO 강태준은 없었다. 갈라의 멋진 남자도 없었다. 그녀 앞에는 망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흠뻑 젖어 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물이 뚝뚝 떨어졌다. 복도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눈이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 눈은 이제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완전한 패배감과 공포. 지아,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 길을 터주었다. 태준이 들어서며 그녀의 깨끗한 바닥에 젖은 발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뒤에서 문을 닫았다. 철컥하는 소리가 마치 판결처럼 들렸다.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놀랍게도 그는 천천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아,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용서해줘. 지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분노와 위협을 예상했지 애원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태준 씨, 일어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처음으로 지아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당신이 날 용서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그가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아. 정말로. 알아.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압박감, 회사. 최유라, 그 여자가 날 조종했어. 핑계, 항상 핑계가 있었다. 난 아직 당신을 사랑해. 지아, 그의 말이 서둘러 쏟아져 나왔다. 당신뿐이야. 항상 곁에 있어 준 건 당신뿐이었잖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 세상에 맞선 우리 둘.
우리 꿈들 기억나? 바닷가에 짓고 싶어 했던 집. 우리 아직 그거 할 수 있어. 우리 아직 바로잡을 수 있다고. 순간 그녀 마음속 작고 배신적인 한 구석에서 지아는 익숙한 아픔, 동정의 유령을 느꼈다. 이 남자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결혼했던 남자, 평생을 함께하길 꿈꿨던 남자였다. 그녀는 그들의 행복했던 날들, 웃음, 포옹, 약속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기억해냈다. 뺨을 맞은 것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소리를 기억해냈다. 그녀가 그곳에 창피하고 홀로 서 있을 때 들려온 강태준의 웃음소리를. 그것은 혼란스럽거나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녀가 느꼈던 희미한 동정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명료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둘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다. 아니요, 태준 씨.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최종 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서 희망이 서서히 꺼져갔다. 무슨 뜻이야? 그 꿈들은 당신이 나를 상처 주기로 선택한 그날 죽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 당신의 모든 거짓말로 당신이 부쉈어요. 그녀는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무 늦었어요, 태준 씨.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말들은 그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한 그녀의 자유 선언이기도 했다. 이건 복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의를 위한 거예요. 그녀의 말은 즉각적인 효과를 낳았다. 태준의 얼굴에서 애원이 사라졌다. 눈물이 말랐다. 무릎 꿇고 패배했던 남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짜 강태준, 오만하고 위험한 강태준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등으로 젖은 얼굴을 닦았다. 방금 전까지 눈물로 가득했던 그의 눈은 이제 차갑고 분노로 가득했다. 정의라고 그가 되뇌었다. 그 단어는 그의 혀 위에서 독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쉬울 것 같아. 서지아, 내가 힘들게 이룬 모든 걸 그냥 잃어버릴 것 같아?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다. 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라. 네가 누굴 적으로 돌렸는지 모른다고. 그는 그녀 바로 앞에 멈춰섰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에서 나는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차갑고 위협 가득한 목소리로 그는 그의 마지막 카드를 속삭였다. 내가 무너지면 너도 같이 끌고 갈 거야. 심판의 날 전날 밤은 가장 길었다. 지하의 오피스텔은 잠들지 않는 도시 한가운데의 고요한 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역, 4개의 벽 안에서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태준의 위협, 내가 무너지면 너도 같이 끌고 갈 거야. 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언제나 위협을 실행해 옮기는 남자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마치 별들의 우주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근처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에 차가운 빛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태준이 인터넷에 뿌린 독들을. 유명 온라인 가십 사이트 서울 컨피덴셜이 공격의 선봉에 섰다. 헤드라인은 크고 자극적이었다. 한솔그룹 강태준, 서지아 부부 파경의 진짜 이유, 서지아의 비밀스러운 내연관계. 그 아래에는 절반의 진실과 노골적인 거짓말로 가득한 기사가 있었다. 가족과 가까운 익명의 소식통들은 지아가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멀어졌으며 부유한 사업가와 만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갈라에서의 사건은 남편의 불륜이 폭로될까 두려워한 아내의 필사적인 연기였다고 했다. 그녀가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그녀의 미스터리한 연인이 부추긴 기업 권력 다툼이라고 했다. 모든 단어가 한 방울의 산수원처럼 그녀의 이름과 아버지의 기억,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다. 이것이 강태준의 게임 방식이었다. 진실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낸다. 그가 희생자고 지아가 악녀인 버전. 지아는 익숙한 공포가 가슴속을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이사회가 이걸 믿으면 어떡하지? 만약 이 싸움이 더러운 언론 서커스가 되면 정의를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의심의 순간 그녀는 익사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 안의 차갑고 무거운 존재감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경 변호사였다. 그런 거 읽지 마요, 지아씨. 변호사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즉시 말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구석에 몰린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인격살인. 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으면 어떡하죠, 변호사님? 지아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들이 믿으면요? 믿지 않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거짓말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편에 있는 진실은 바위로 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증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획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믿고요. 내일 아침 회의 1시간 전에 봅시다. 지금은 좀 쉬세요. 힘이 필요할 테니까요. 김 변호사의 말은 그녀의 불안한 영혼의 연고와 같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통화 후 그녀의 마음은 약간 가벼워졌다. 하지만 침실로 향하려던 찰나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웃었다. 날카롭고 조롱 가득한 웃음이었다. 받을 줄은 몰랐네. 최유라였다. 지아는 굳었다.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야. 최유라가 말했다. 곧 모든 걸 잃을 여자 안부나 물으려고. 뉴스 봤어? 이제 완전 유명인사던데. 쯧쯧. 완벽한 아내 서지아. 씨가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뱀이었다니. 그만해, 최유라. 왜? 진실이 아파? 최유라가 다시 웃었다.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 걱정 마. 넌 성공 못해. 태준 씨는 파이터거든. 절대 지지 않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겐 내가 있어. 언제나 돌아올 곳이 있지. 그럼 너한테 뭐가 남는데? 망가진 이름하고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 지아는 그저 들었다. 최유라의 모든 말이 바람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가게 했다. 그녀의 모욕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네가 정말 이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최유라가 오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태준 씨는 너보다 똑똑해. 내 그 고리타분한 변호사보다도 그는 나한테 모든 걸 말해줘. 너 같은 지루한 아내한테는 절대 말 안 할 비밀까지도. 우리에겐 네가 감히 상상도 못할 계획들이 있어. 그래? 지아가 무심하게 물었다. 대화를 끝내려 했다. 당연하지. 최유라가 자랑했다. 자기 자신의 자만심이라는 덫에 똑바로 걸어 들어오며 그깟 이사회 하나로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설령 태준 씨가 한솔에서 쫓겨나도 우린 괜찮아. 케이맨 제도에 우리만의 작은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거든. 네가 여기서 썩어가는 동안 우린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부를 즐기면서 살 거야. 바로 그거였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퍼즐 조각, 해외 계좌, 국제 사기의 증거, 강태준에 관해 밝힐 마지막 못. 엄청난 명료함이 지아를 감쌌다. 방금 전 느꼈던 공포는 거품처럼 사라졌다.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할 말 다 했어? 최유라가 지아의 갑작스러운 어조 변화에 당황했다. 네가 짓는 거 다 끝났으면 이제 끊을게. 지아가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끼 어린 달콤함을 담아 덧붙였다. 도와줘서 고마워, 최유라. 그리고 최유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재빨리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예요. 지아씨,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지아가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날카롭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최유라 씨한테서 직접 받은 마지막 선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녀는 케이맨 제도에 대해 빠르게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예상치 못한 체크메이트를 발견한 체스 플레이어의 웃음이었다. 그거군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게 관뚜껑에 밝힐 마지막 못입니다. 지아는 창밖을 보았다. 비는 그쳤다. 도시의 불빛은 이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밤은 더 이상 어둡고 위협적이지 않았다. 이제 동트기 전의 고요함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지아가 말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단호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날 아침 한솔그룹의 이사회실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법정이었고 투기장이었다. 공기는 손에 잡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사회의 멤버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고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긴 테이블의 한쪽 끝에 지아가, 그리고 그 옆에 김민경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지아는 심플한 검은색 파워수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안에서는 심장이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그녀의 손은 두꺼운 파일 그들의 무기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 옆에 김 변호사는 자신감의 화신이었다. 눈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다. 정확히 오전 9시.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만약 그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 그의 3피스 수트는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법정에 들어서는 왕처럼 자신감 있게 걸어 들어왔다. 몇몇 이사들에게는 마치 사적인 농담을 공유하는 듯 작고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지아를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으로 힐끗 쳐다보고는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 CEO, 강태준 대표에 대해 제기된 심각한 혐의들을 다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태준 군, 발언하게. 태준이 극적인 연기를 가득 담아 일어섰다. 그는 방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의 표정은 깊이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그가 감정 가득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단지 CEO로서가 아니라 잔인하고 개인적인 공격의 희생자로서 섰습니다. 이 혐의들은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궈온 이 회사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거짓말입니다. 그는 지아를 보았다. 이것은 저희 부부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를 이사회실로 끌고 온 것입니다.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한 여인의 행동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그녀가 이 회사를 개인적인 분노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는 조작된 온라인 기사들을 보여주며 이것이 더 큰 음모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더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그의 성공적인 리더십의 세월을 상기시켰다. 가정불화 하나로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고 앉았을 때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몇몇 이사들은 흔들리는 듯했다. 그의 연기는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김민경 변호사가 일어섰다. 감동적인 연설 감사합니다. 강태준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 이사회실에서는 허구보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자 태준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하나씩 증거들이 나타났다. 은행 거래 내역서, 코스타 레오나의 가짜 계약서, 최유라의 콘도 매매 계약서, 보석, 여행, 자동차 영수증들. 각 슬라이드는 태준의 신뢰성에 가해지는 타격이었다. 이것들은 김 변호사가 말했다. 상처받은 아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회사의 자체 기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태준은 창백해졌지만 굳건히 버텼다. 조작이야. 저거 전부 가짜라고. 날 무너뜨리려는 필사적인 시도야. 그가 소리쳤다. 당신들은 증거가 없을까요? 김 변호사가 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지아를 보았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지금이었다. 저희 조사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역외 계좌입니다. 한솔그룹이 해외 클라이언트와 큰 거래를 할 때마다 거액이 입금되는 계좌죠. 태준이 아까 창백해졌다면 지금은 피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 정보는 그의 마지막 비밀, 그의 탈출 계획이었다. 거짓말이야. 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당신들은 증거가 없어. 전부 지어낸 얘기야. 김 변호사는 그의 폭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방이 다시 조용해지자 그녀는 이사회를 바라보았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모두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녀는 지아가 안전금고에서 가져온 두꺼운 서류, 최초의 법인 정관을 들었다. 현재 회사가 사용하는 정관은 수년에 걸쳐 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무게감 있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창업주이신 서진욱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신 원본, 헌법입니다. 그녀는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제4장 12조에 후속 버전에서는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조항이 있습니다. 서씨 가문유산 조항이라고 불리는 조항입니다. 그녀는 크고 명확하게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조건들, 명성에 대한 심각한 손상, 도덕적 청렴성의 중대한 위반, 심각한 재무관리 부실, 모든 단어가 태준에 관해 밝히는 망치 소리 같았다. 읽기를 마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갈라에서의 공개적인 스캔들, 내연녀를 위한 회사 자금 횡령, 역외 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멍하니 앉아있는 태준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수한 충격과 불신의 가면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사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다음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집행이었다. 법과 이 회사의 헌법 자체에 따라 이 시간부로 지배권 과반수는 자동적으로 서지아 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방을 감쌌다. 들리는 것은 에어컨의 낮은 소음뿐이었다. 이사들은 입을 살짝 벌린 채 멍하니 있었다. 박 회장은 마치 기운을 잃은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모든 시선은 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커진 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하를 응시하고 있었다. 왕은 패배했다. 그의 왕관은 떨어졌고 그의 왕국에는 새로운 여왕이 조용히 왕좌에 앉았다. 불과 한 달 만에 한솔타워 내부의 공기는 변했다. 이전의 공포와 억지 존경의 분위기는 새로운 활기, 조용하지만 느껴지는 희망으로 대체되었다. 구석에서의 수군거림은 더 이상 스캔들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었다. 그 타워의 꼭대기, 한때 강태준의 소유였던 사무실에서 변화는 가장 뚜렷했다. 태준이 자랑하던 값비싼 현대 미술품들은 회사의 초기 프로젝트, 사진들과 미소 짓고 있는 서진욱 회장의 큰 사진으로 바뀌었다. 책상은 깨끗하고 정돈되었고 방 전체가 다시 숨쉬는 듯했다. 이사회실, 한때 그녀의 아버지가 군림했던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최고 경영자 서지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도 조용한 상속녀도 아니었다. 그녀는 리더였다. 다음 분기 우리의 우선순위는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의 무게가 실려 방 안에 울렸다. 그녀는 박 회장에서 윤 여사까지 모든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단지 이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본래 비전이었고 우리가 되찾을 비전입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끄덕임과 동의의 신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을 보았다. 지난 한 달간 그녀는 자신이 복수를 원하는 감정적인 여자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임을 똑똑하고 정직하며 회사를 위한 마음을 가졌음을 증명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의 새로운 비서인 안나가 들어왔다. 대표님,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강태준 씨가 오셨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할 약속이 있으시다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안나 씨, 들여보내세요. 이것은 그녀가 올 줄 알았던 날, 마지막 종결이었다. 태준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들어선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야위였고 값비싼 양복은 그에게 헐렁해 보였다. 그의 눈에 오만함은 현실을 둔하게 받아들이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듯 살짝 처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책상으로 걸어왔다. 지아는 책상 한쪽에 준비된 서류들을 가리켰다. 이게 최종 양도 서류와 퇴직 합의서입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다. 분노나 동정의 기색은 없었다. 태준은 앉아서 서류들을 읽기 시작했다. 혹은 읽는 척했다. 방 안에서 들리는 것은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먼 소음뿐이었다. 잠시 후 그는 펜을 들었다. 서명하기 전에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지아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의 시선은 원망과 의문, 그리고 후회와 거의 흡사한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행복해?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모든 패배한 적이 묻고 싶어 하는 질문이었다.
지아는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그 질문을 생각했다. 행복한가? 행복은 그녀 가슴속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단어 같았다. 내가 찾던 건 행복이 아니었어요, 태준 씨.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평화를 찾았어요. 그 대답은 어떤 고함이나 비난보다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준 듯했다. 평화. 그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할 것임을 아는 무언가였다. 말없이 태준은 고개를 숙여 각 페이지에 서명했다. 각각의 서명은 그들을 연결하던 마지막 끈을 끊어내는 것이었다. 끝마쳤을 때 그는 서류들을 지하 쪽으로 밀었다. 그는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등을 보인 채였다. 행운을 빌어 서지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나갔다. 등. 뒤로 문을 조용히 닫으며. 지아는 정적 속에 남겨졌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그녀는 일어나 큰 창가로 다가갔다. 태준이 자주 서서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창이었다. 아래 건물 입구에서 그녀는 태준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저쪽 구석에 최유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위에서 보아도 지아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불타는 자신감도 경멸적인 미소도 없었다. 그녀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얼굴은 피로와 실망으로 가득했다. 망가진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동안 그들은 잠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멀어졌다. 더 이상 강력한 연인처럼이 아니라 패배로 묶인 두 이방인처럼. 최유라는 상을 받았지만 그 상은 깨진 트로피였다. 지아는 깊은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축하하는 대신 슬픔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비록 거짓이었을지라도 한때 꿈꿨던 삶에 대한 작별이었다. 눈을 떴을 때 슬픔은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도시를 차지해야 할 왕국이 아니라 가꿔야 할 정원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존재를 그림자가 아니라 길잡이로 느꼈다. 이것이 그녀의 시작이었다. 대표님. 그녀가 돌아보았다. 안나가 커다란 흰색 스타게이저 백합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방금 배달되었습니다. 대표님께 온 거라고 합니다. 지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다가가 꽃다발을 받았다. 꽃은 신선하고 아름다웠다. 중앙에는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다. 이름은 없었다. 우아한 캘리그래피로 쓰인 단 한 문장만 있었다. 당신의 유산을 되찾은 것을 축하합니다. 6달. 6달은 한 기업의 생애에서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한솔에게는 새로운 시대였다. 서지아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꽃을 피웠다. 그녀의 주택 공급 프로젝트인 희망 프로젝트는 업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운 지역 사회로부터도 찬사를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직원들은 더 활기찼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돌아왔다. 그리고 한솔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강태준의 그림자 아래 오랫동안 잃었던 정직함과 동의어가 되었다. 강태준과 최유라에 대한 소식은 서서히 사라졌다. 지아가 소송과 재정적 붕괴 속에서 탐욕과 배신으로 세워진 그들의 관계는 그것을 묶어주던 돈과 권력이 사라지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지아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지난 삶의 유령일 뿐이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지아는 스타게이저 백합 한 다발을 들고 조용한 추모 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신비로운 사람이 그녀에게 보냈던 바로 그 꽃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길을 걸어 서진욱,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창업주라고 새겨진 소박한 대리석 묘비 앞에 멈췄다. 그녀는 잔디밭에 앉아 묘비 발치에 조심스럽게 꽃을 놓았다. 그녀는 차가운 돌,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글자들을 쓸었다. 아빠, 저 왔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한동안 못 왔네요. 지난 몇 달간 좀 바빴어요. 그녀는 그곳의 정적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희망 프로젝트 계속하고 있어요. 아빠가 어디에 계시든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편지에 쓰신 대로 다 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열쇠를 썼어요. 고마워요, 아빠. 회사를 지켜주셔서 뿐만 아니라 저를 믿어주셔서요. 제가 진짜 누구인지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해요.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마치
아버지가 옆에 앉아 듣고 미소 짓는 것처럼 자신의 성공과 꿈을 정적 속에서 나누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제는 그녀의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 꽃을 보냈던 이민준이었다. 그는 몇 주 전 그녀에게 자신을 소개한 젊은 투자자로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감명받았다고 했다. 여보세요, 이민준 씨. 그녀가 가볍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받았다. 제발요, 지아 씨.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따뜻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말했다. 주말에 방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혀요.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녁 식사 시간 괜찮으신지 궁금해서요. 제안하고 싶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지아 씨 회사의 새로운 비전과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도시에서 이 일을 성공시킬 정직함을 가진 유일한 분은 지아 씨라고 생각해요. 미소가 지아의 입가에 번졌다. 제안은 전문적이었지만 그 이상 미래로 향하는 문과 같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스케줄 확인해 볼게요, 민준 씨. 알려드릴게요. 통화 후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녀는 갑자기 혼자 있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도시가 서서히 남으로 그리고 마침내 바다로 바뀌는 남쪽으로 차를 몰았다. 차를 세우고 모래사장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벗고 고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는 것을 느꼈다. 해는 지고 있었다. 하늘을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이며 그녀는 물가에 서서 파도가 그녀의 발을 어루만지게 했다. 바닷바람은 신선하고 깨끗했다. 마치 그녀의 영혼에서 고통과 배신의 마지막 흔적을 씻어내는 듯했다. 수년 동안 그녀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서진욱의 딸, 서지아였다. 그리고 나서 CEO의 아내 강지아 여사가 되었다. 각각의 역할은 우리였다.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든 사랑으로 만들어졌든. 하지만 지금 끝없는 바다 앞에서 지는 해 아래 홀로 서 있는 동안 그녀는 엄청난 진실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더 이상 단지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얼굴에 와 닿는 해의 온기,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 영원한 자장가 같은 파도 소리를 느꼈다. 그녀는 서지아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실하고 순수하며 평화로운 미소가 천천히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얕잡아보고 학대하는 것은 결코 피해자의 약점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한 여성이 반복적으로 멸시당하고 무지하다고 여겨질 때 그녀는 침묵을 지킬 선택권이 있다. 그것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만과 배신으로 세워진 거짓말은 지혜와 법, 그리고 결단력과 마주했을 때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 결국 상처를 준 자들은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고 오랫동안 인내한 자는 존엄과 자유, 그리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선다. 이것은 악에는 징벌이, 따르고 선에는 보상이 있다는 증거다. 아무리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지라도.